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그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공안식 수사거든요. 이거는 인권 탄압을 받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인권위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교통부 여자사무관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쑤시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조리돌림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그 사건 직후에 바로 퇴실했대요. 이분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이 팀이 이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온대요. 김용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그 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 강압 수사와 불법도 심야 조사 이 의혹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검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여당에서 지금 반대 때문에 지금 특검은 지금 자초된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이나 뭐 더 이런 지금 어떻게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론으로 특검을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되었지만 저희가 이제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은 좀 이제 의문이죠. 실제로 어렵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권위 에다가 진정을 넣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 진상을 알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 무력해지는 자신이 좀 너무 개탄스럽고 슬프긴 한데, 근데 얼마 전에 그 김용원 인권위 위원께서 실제로 이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인권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15시간 넘게 강압수사했다라고 지금 잡힌 그 문건 메모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특검에서는 처음에는 이 부검까지 하자 했다가 자살인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20장 되는 유서도 친필인지 아닌지 이거를 필적 감정을 해보자라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정황만으로 봐도 충분히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할 만큼의 큰 일이었으면은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필적 감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좀 무관심한 분들도 그냥 공무원이 자살을 했는데 그 이면에 특검의 이 조사가 있었고 이분이 자필로 쓴 것을 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진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그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공안식 수사거든요. 이거는 인권 탄압을 받은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인권위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지만 좀 많은 관심을 못 끌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떤 거예요? 아줌마로서 엄마로서 너무 놀랬던 게 그 국토교통부 여자사무관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출산 직후였대요. 그런데 특검이 산후조리원에 쳐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몇 개 그냥 자료만 받아갔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데 그 산모들이 이분밖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왕비 무슨 산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보통 조리원에 보면 30-40명씩 산모들이 있고 거기에 또 간호조무사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구씨 있나요? 그러고 특검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쑤시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기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예를 들어 뭐 제왕절개다. 그러면 아직 이 봉합도 안 돼 있는데 세상에 아기 낳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조리돌림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그 사건 직후에 바로 퇴실했대요. 그 조리원에 못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의 인권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김현지 제보 받고 있는데 김현지 제보 말고 이 3대 특검 제보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이런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조금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요 팀 요런 케이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그 뭐죠? 문흥주 특검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그 부속실장이었나요? 뭐 부속 비서관이었나? 의전팀장이었구나. 의전비서관 그 자녀 저기 그 학폭 관련된 수사를 또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는데 요 팀에서 한대요. 근데 요 팀과 관련된 그 수사를 하는데 이 관련된 그 참고인인가 피의자를 그 관련된 그 교사가 소환이 돼서 왔는데 그 교사를 너무 윽박지르고 해서 이 교사가 거의 뭐 울면서
왔대. 이 사람은 그냥 교사일 뿐인데 학폭위를 뭐 여는 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도 이분이 너무 그냥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분도 거의 멘붕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인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부 피해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이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부처에서 일할 때도 봐도 공무원분들의 이 업무 환경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큰 게 정권 바뀌면 또 감사, 그리고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공직사회에도 너무나 큰 피해를 우리가 주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의 숫자는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공직 환경을 보면은, 공무원들의 그 환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정권은 바뀌고, 특히 지금의 이 시대처럼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가지고 일부러 특혜를 주고 일부러 뭐 그냥 사업권을 주고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해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이 양평 공무원처럼 이분이 언제 이렇게 피의자로 진술을 하게 될 그럴 맞아요. 예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열심히 나란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선 성과인데 다음 정부에서는 뭔가 특혜를 준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이게 공직사회에 정말 병폐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그런 해안을 갖고 수사를 할 리도 없지만 사실 바라지도 않지만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약간 좀 교정을 하면요. 학폭 무마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장학사입니다. 장학사가 강압 수사를 받아서 눈물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압박과 모멸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사실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상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민간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참고인으로 특검에 조사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이 조그만 한 몇 평 되나요?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하고, 심지어 진술서라고 봤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어서 그거 하나 정정하는 것도 몇 번씩이나 세게 말을 해야지 들어주고, 이런 상황에서 15시간을 넘게 뭐 식사 시간은 지켜줬다 이런 얘기로 집 끝날 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150만 건이더라고요. 무려 150만 건이 연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범죄자들을 잡는데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검사 2,000명이 전국에 풀어나서 이 범죄자들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을 수사를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가 빠진 조직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명절 전날에 정적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빠져 있는 그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랑 경찰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강압 수사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이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검사가 그래도 수사 인권의 보호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래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는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론은 정해져 있고 자기들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이 특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해체돼 버리고 앞으로 이제 공안식의 그 경찰의 그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산후조리원의 산모, 그다음에 구순이나 되신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 지도자 김장원 목사님, 이런 분이 막 압수수색을 당하고, 압수수색 5만 건 했어요. 5만 건. 지금 특검이 맞아요. 5만 건 했고 국민들의 통신 조회를 19,000건을 했습니다. 저 4번 당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하나 날아왔습니다. 저는 날아오지도 않아요. 전 제가 해보니까 했더라고요. 문자로 원래 통보되게 되어 있죠. 저는 안 해요. 그냥 심심하면 막 제 건 매일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단골이시네요. 네, 아니 뭐 나는 뭐 VIP. 심플이 땅콩입니까? 제발 좀 하면
저한테는 통보를 좀 해주세요. 왜 나는 뭐 아무 때나 막 해요. 나중에 몇 달 지나서 통보가 와요. 아니요, 저는 한지 3개월. 네. 벌써 1년도 넘었고 2년도 넘었고 근데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줘야 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법조팀장 할 때 제 거는 저는 그 법조팀장 할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제 걸 해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네, 지혜입니까? 저는 해봅니다. 근데 해보면 5만 대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팀에서 3번인가 4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3개월 이내에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3개월 딱 채워가지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 문자 저 처음 받아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넌 이제 받았냐? 참 늦게도 받았다. 이런 반응이어서 너무 놀랐고 그 19,000명 중에 제가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 황당했고 딱 받았을 때 저는 그거 제가 사실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딱지 한번 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정보를 찾아보고 아는 변호사분들한테 도움도 구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특검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분들은 오죽했을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은 어땠을까? 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지금 특활비를 17억 원을 썼대요. 이미 쓴 게 17억 원을. 감사원의 연간 특활비가 15억 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쓰면 17억 원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조직이. 그러니까요. 하루에 3,500만 원. 3,500만 원, 그죠? 4천만 원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검찰청 한계급의 규모의 검사들이 거기 다 지금 몰려 있으니까 미제 사건이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2만 건이. 그 2만 건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소 고발 또는 뭐 수사 당해 본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일에 경찰서에 자기 사건이 한 개 걸려 있다라는 거는 그 가족의 그 가정 전체의 어떤 그 생계 또는 안녕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2만 건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늘어난 미제 사건이 2만 건이에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꿨는데 바꾼 번호도 또 하더라고요. 이미 네 신상 정보가 다 있어서 아니, 아무리 도망치셔도 핸드폰 번호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번호를 그 100번 번호까지 바꾸셔도- 했더라고요. 네. 뭐 나 따라다녀요? 반동으로 분류되나 봐요. 반동으로. 예? 반동으로. 그 번호까지. 진짜. 그 번호 누구랑 통화도 안 했어요. 그 번호는 아무도 누구라고 어떤 정치인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병수 차장의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그 정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수한테 앞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막지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라가. 이거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가 너무 이제 한 30년 번호가 계속 똑같은 번호를 쓰니까 새로 번호 하나를 개통을 했어요. 개통했는데 그 번호를 개통을 하고 일주일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번호랑 누구랑 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냥 그 번호를 그냥 심심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 그 번호를 통신 조회를 했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안 했어. 누구랑 그 번호하고 그 번호로 누구랑 문자도 주고받은 적도 없고 누구랑 통화를 한 적도 없는데 그 번호를 김건희 특검에서 그걸 통신 조회를 했더라니까요. 이거 거의 블랙리스트 사건 시즌 2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통화 한 번 안 한 거를 전화번호를 입수를 할 수가 있죠? 매일 돌려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 관리. 딱 한 번 제가 제 번호로 통화한 적은 있어요. 되나 안 되나? 네. 개통하고 해보잖아요. 이거 내 번호 맞아? 내 번호 맞네. 내가 제 번호로 제가 통화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통신 조회를 했나? 관련 전화번호 다 하니까. 네.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무서운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네.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선에서 41%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셨고 국회에서는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못하게 점점 저는 옥죄일 거라고 봐요. 이미 그 언론 자유를 옥죄는 법안들을 많이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중국처럼 돼가는 거예요. 중국과 비슷한 사회로 돼가는 겁니다. 이게 독재예요, 이게. 아무 야당이 또는 41%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 국회에서 아무런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사회. 이게 독재 국가입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생각해 보니까 이쪽 거는 김건희 특검이 조회했고 원래 핸드폰 번호는 이쪽 특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 특검이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조회해요. 한 특검이 두 개를 다 조회하는 게 아니고 네. 세 특검이 돌아가면서 조회를 해요. 명의를 한번 바꿔봐요. 네? 유병호로 유병호로 이름을 바꿔볼까요? 바꿔봐요. 개명이 시급한가요?